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아는 것이 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도 그럴까요? 여기 막스웰이 창조한 악마를 퇴마하려던 수많은 전문가들이 마침내 마주하게 된 진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자들은 사고 실험을 위해 자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가상의 존재를 도입합니다. 우리는 이미 라플라스의 악마, 그리고 데카르트의 악마를 마주했죠. 이번에는 전자기학의 아버지이자 또 통계학학을 만든 3명의 과학자 중 한 명인 막스웰이 악마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통계학적 반복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고 실험을 제안하는데요. 누군가가 이 분자들을 직접 조작할 수 있다고 하면 거시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상자 안에 기체가 고루 분포해 있는데 어떤 존재, 즉 이제 악마라고 부르는 존재가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보고 이 움직임에 따라서 가운데 칸막이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느린 분자만 왼쪽 칸으로 모으고 빠른 분자만 오른쪽 칸으로 모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동일한 온도에 있던 기체가 갑자기 한쪽은 차가워지고 한쪽은 뜨거워지는 일이 돼버립니다. 혹은 기체 분자를 한쪽 방향으로만 몰면 이 공간에 고루 분포되어 있던 기체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쪽으로만 몰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이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이 역설의 핵심인데요. 고립계의 엔트로피가 저절로 감소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명백하죠. 그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잘못된 부분이 어딜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즉 이 막스웰의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퇴마사들이 등장하고 퇴마의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퇴마사들은 실라르드, 브릴로엥, 그리고 가버였습니다. 실라르드는 가속기와 핵물리학의 전문가로서 맨하탄 프로젝트의 탄생에 직접 기여한 인물이죠. 브릴로엥은 고체 물리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분이고, 가버는 홀로그래피를 발명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런 쟁쟁한 물리학자들이 이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먼저 실라르드는 1929년에 막스웰의 악마를 이용하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엔진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실라르드 엔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기체 분자가 한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칸막이를 내리고 기체 분자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만약 기체 분자가 여러 개라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번 칸막이를 올리고 내려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지금 기체 분자가 오른쪽에 있으므로 왼쪽에 있는 피스톤을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실린더 압력이 0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칸막이를 올립니다. 그럼 이때 기체의 부피가 원래 있던 부피의 절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압력이 2배가 됐습니다. 지금 온도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기체는 왼쪽 피스톤을 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외부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비되는 에너지는 외부의 열로부터 충당이 됩니다. 즉 등원 팽창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전 과정이 등원 과정이고요. 완전히 가역적인 엔진입니다. 엔진이 받은 열 에너지를 100% 일로 전환하는 효율 100%짜리 열기관이고요. 이런 기관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모순된 과정이 무엇인지 어디선가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하지 않은 게 아닌지 그걸 세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죠. 이 단계에서 의심을 할 만한 단계는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체 분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칸막이를 움직이는 단계, 그리고 리셋 단계입니다. 우리 퇴마사들이 주목하는 단계는 측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관찰한다는 것은 빛이 그물체에 닿아서 되튕겨 나와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빛은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한 1개의 광자, 포톤이 관찰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파장을 아주 길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흑체 복사 이론에 의해서 주위의 복사열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떤 일정량의 에너지를 이 악마가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엔트로피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양자역학이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항상 관찰하는 행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단계는 어떨까요? 칸막이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역학적 움직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소비되는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작게 할 수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 이제 계속 교환이 이제 효율 100%로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리셋 단계는 아무런 물리적 단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다음 사이클에서 기체 분자의 위치를 추적할 준비를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질라드 박사는 사실 어떤 단계가 문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브릴랭 박사와 가보 박사는 명확하게 측정을 문제 삼았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막스웰의 악마는 이 정도로 물러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퇴마사가 등장해서 두 번째 퇴마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롤프 란다워, 말하자면 오늘의 주인공인 분이 됩니다. 롤프 란다워 박사는 1961년에 란다워 원리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악마를 물리칠 새로운 무기로 등장을 하는데요. 우선 측정 자체는 가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브릴로잉이나 가보 박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거죠. 그의 동료였던 찰스 베넷 박사가 1987년에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 보면요. 실제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손실 없이 기체 분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역시 사고 실험인 것이죠. 실용적인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뭐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실라르드 엔진의 모습이 약간 변형이 되는데요. 기체 분자의 위치 측정을 위해서 챔버 위쪽에 추가적으로 피스톤이 설치가 됩니다만은 원래의 사고 실험을 해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실라르드 엔진을 가동시킬 수 있고요. 순수하게 역학적 방법이고 원복하면서 에너지를 다 회수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 없이 기체 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란다워 박사에 의하면 리셋 과정이 문제라는 겁니다. 리셋은 아까 물리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실 텐데. 근데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AND 게이트가 있습니다. 입력 신호 두 개가 다 참이어야만 출력이 참이되는 논리 연산자죠. 컴퓨터는 이런 다양한 논리 연산자들을 모아서 구성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들도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죠. 뭐 트랜지스터나 여러 가지 반도체 소자들로 다 구현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상관없이 이 연산에서 필수적으로 증가하는 외부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깁스 엔트로피 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식은 볼츠만이 처음에 제시했던 엔트로피 식을 확률을 도입해서 1번화한 것입니다. 사실상 같은 식이고요. 볼츠만은 W로 이제 경우의 수를 직접 표기를 했는데 여기는 확률로 표시를 해서 좀 더 다루기가 용이합니다. 지금 입력 상태는 두 개의 단자의 조합이니까 총 4가지 상태가 가능하죠. 만약 이 4가지 상태가 모두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입력의 엔트로피를 이 식에 집어넣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출력의 엔트로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의 확률이 다 동일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출력에서 0일 확률은 4분의 3, 1일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역시 공식에 넣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의 엔트로피에서 입력의 엔트로피를 빼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구해집니다. 자, 여기 이제 값이 나왔죠. 자,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 연산의 엔트로피는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게이트 주변의 환경에서는 엔트로피가 최소한 게이트에서 감소한 것 이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요. 그리고 연력학에서 엔트로피 증가는 바로 열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게이트 하나에서 연산당 발생하는 연량이 최소한 얼마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로요. 이 값은 우리가 게이트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 값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구성하더라도 이만큼의 열 발생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ot gate입니다. 이것은 입력이 참이면 아웃풋은 거짓이고 입력이 거짓이면 출력은 참입니다. 따라서 입력의 상태 개수와 출력의 상태 개수가 같고 각 상태별 확률도 같죠? 각각 2개씩입니다. 여기서는 게이트에서 엔트로피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이 게이트 연산에서 연력학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최소 열량값은 0입니다. 가역적 연산인 셈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앞에서 막스웰 악마 실험에서 사용된 게이트가 있다고 그러면 리셋 연산이죠. 입력값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출력은 리셋돼서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됩니다. 자, 리셋의 입력이 하나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입력을 왼쪽 오른쪽이니까 L, R 두 가지 값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출력은 리셋이 돼서 초기 상태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출력에 가능한 상태는 하나밖에 없죠. 0이라는 값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출력 엔트로피 값은 상태가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근데 입력은 2개 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감소가 발생합니다. 입력이 1비트 신호고요. 엔트로피 변화량은 값에 집어넣으면 로그 2 값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로부터 리셋 연산 시에 발생하는 환경에서의 최소 엔트로피 증가량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최소 열량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 보면 약 6.8 곱하기 10-22승 칼로리라고 나오죠. 25도 상온에서요. 즉 리셋은 비가역 연산이고 따라서 이 과정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든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열 발생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물리적인 직관으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은 할 수 있는데 이해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혹시 순환 논리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순환 논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나요? 자, 보세요. 여기 원래 막스웰의 악마는 연력학 제2법칙을 통계역학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문제 삼는 일종의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로 제시된 게 란다우의 원리인데 이 란다우의 원리는 연력학 제2법칙의 통계역학적 정의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만 보면 정말로 순환 논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존 노튼 교수, 제 영상 2번을 보셨으면 그 역학 문제를 제시했던, 그래서 인과율에 도전하셨던 그 피츠버그 대학의 철학과 교수님 맞습니다. 그분이 이 문제를 이제 파고들면서 만약에 막스웰의 악마가 연력학 법칙을 따른다면 처음부터 복잡하게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by definition 모든 건 연력학 제2법칙을 만족할 테니까요. 근데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수를 써도 악마로부터 통계역학을 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논리는 이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뜻이죠. 이분은 물리학자들이 골치 아파할 만한 부분만 골라서 지적하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란다우의 원리를 이해할 때 이것이 기존 통계역학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통계역학 법칙과 일관성은 유지하지만 아예 새로운 원리가 제시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볼츠만이나 깁스가 처음 엔트로피의 통계역학적 정의를 공식화했을 때는요, 물리적인 시스템, 특히 기체 분자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셰넌 박사가 이제 1948년에 정보 엔트로피라는 것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이 란다우어 원리가 발표되기 훨씬 전이죠. 하지만 이 개념은 순수하게 정보의 관점, 즉 추상적인 관점이지 실제 물리적인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식은 동일할지라도 셰넌의 엔트로피에서 우리가 열이나 에너지 같은 구체적인 물리량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란다우어는 바로 정보가 에너지고 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놀라운 주장 아닌가요? 이 이야기에 따라서는 추상적인 세상과 물리 세상을 연결짓는 연결고리 같은 상상도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의 정당성은 실험으로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하는 에너지 변화량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실험도 쉬운 게 아니고요. 실험에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최근까지도 이런 연구를 해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2012년에 프랑스의 연구팀이 이 콜로이드 입자를 이용해서 란다우어 한계에 도달하는 열 발생을 측정해냈고요. 이걸 네이처지에 퍼블리시를 합니다. 2016년에는 UC 버클리의 컴퓨터공학과에서 나노마그네틱 메모리 비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역시 란다우어 한계를 확인합니다. 이 논문의 제일 저자 이름은 한국분이신 것 같네요. 예, 엔트로피와 통계역학의 세계는 정말 오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란다우의 원리, 저는 생각해 볼수록, 이게 참 직관적이지 않고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느꼈는데요. 오늘 막스웰의 악마를 주제로 그동안 이제 계속 해온 엔트로피 관련 영상은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 찾아뵐까 합니다. 예, 오늘은 막스웰의 악마를 물리치려고 노력해온 물리학계의 퇴마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